일본식 종이 화지는 서양의 종이와 비교해서 섬유의 길이가 길고 강력한 덕분에 수명이 길고 독특한 촉감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보여왔습니다. 1000년 이상의 뛰어난 보존성과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특징 때문에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며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재 복원에도 화지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문화재 복원 선도국이 바로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는 세계 리더답게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복원 용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전주의 한지가 이탈리아에서 공식 복원 용지로 인증받았습니다. 이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종이 섬유 분포의 균일성과 경고성, 두께, 색 변화 등은 물론이고 종이의 성분과 산성도까지 가장 까다로운 수많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한국의 한지가 이 어려운 것을 해낸 것이죠. 이후 일본의 화지가 유럽의 종이 문화재 복원 사업을 독식해왔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문화재 복원 사업에 일본의 화지 대신 한국의 한지를 사용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 수도사인 성 프란체스코의 친필 기도문 카트룰라, 평생을 겸손과 청빈의 삶을 산 이탈리아의 영웅 프란체스코가 자필로 적은 이 축복 기도문은 이탈리아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가톨릭 역사상 가치가 매우 높은 유물인데 놀랍게도 이 기도문이 한국의 한지를 이용해 복구됐습니다. 한국인 신현세 장인이 한지를 정밀 분석한 뒤 산성도, 성분, 투명도 등을 정밀하게 검사했고 이를 로마로 보내자 이탈리아의 도서병리학 연구소는 이렇게 답변했죠. 복원용 종이는 내구성과 유연성, 복원용 접착성, 상호 유연성 등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한국의 한지는 모든 항목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물의 저항이 강하고 표면이 고른 데다가 광택도 없어 우수하다. 글로벌 무대에서 일본의 입지를 바늘보다 좁게 만들고 있는 것은 한국의 한지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 국가 중 G7에 유일하게 가입했다며 우쭐해하고 있는 일본을 한 번에 뒤엎을 한국의 비장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했죠. 강경화 장관이 말을 아낀 채 이틀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독일 베를린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바로 어젯밤 있었던 제2차 한독 외무장관 전략대화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코로나19가 완전히 잡히지도 않은 가운데 강경화 장관이 직접 독일을 방문해 1박 3일이라는 강행군을 감수한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독일이 화상회의 대신 긴급하게 대면 외교를 해야 할 만한 중대한 이슈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강경화 장관이 이같이 결정한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한국의 G7 참가 때문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G7에 초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G7 그 자체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전했고 일본 후지 산케이 계열의 유력 방송사인 후지 네트워크 뉴스는 세계에서 가장 파렴치한 나라 랭킹 1위가 일본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한국, G7 확대를 반대하는 독일에게는 침묵하고 있다 라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정상회담에서 기쁘게 응하겠다며 트럼프의 제안을 단번에 승낙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충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일본의 FNN은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미국의 G7 제안으로 한국의 국격이 상승하고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열릴 G7 회의에 참석한다며 이것은 일시적인 일이 아니고 G11이라는 새로운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G7 회의에 초청되는 것과 G7에 가입하는 것을 헷갈려 하고 있다. 라며 한국의 G7 가입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는 현재 일본이 미국의 G7 확대 계획에 한국만 반대할 수는 없으니 러시아와 함께 한국이 G7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수출 규제를 들어 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일본이 한국의 국제 위상을 저지하기는 어렵다 전했습니다. 도대체 왜 일본은 한국의 G7에 들어오길 극도로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송영길 의원이 정확하게 짚어주었는데요. 송영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K-방역의 리드 국가 한국을 초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하는 이유는 일본의 방역 실패와 연이은 정치 비리 등으로 추락한 자신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전혀 예상치 못한 강경화 장관의 이번 독일 방문,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한 시점부터 이미 한국과 독일은 역사적으로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소부장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이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게 각광을 받고 있어 이번 강경화 장관의 독일 방문으로 독일이 한국의 G7 가입과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고, 실제로 바로 어젯밤 독일이 한국의 G7 가입을 찬성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교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제2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 대화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어떤 국가들이 G7에 추가로 참여할지 생각해야 한다. G8이었던 러시아를 다시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평화가 정착된다는 징후가 없다. 라며 러시아의 G7 참여는 여전히 강하게 반대했지만 한국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이코 마스 외교장관은 이렇게 말했죠. 한국이 G7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을 격하게 환영한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다. 지난번 독일이 G7이 합리적인 체제라며 러시아의 G7 가입을 반대한 것을 두고 다수의 일본 언론들은 독일이 현재 G7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러시아와 한국의 G7 가입을 반대한다. 한국은 왜 일본만 비난하고 독일에게는 조용히 있는가? 라는 제목들로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데, 이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는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독일은 한국의 G7 참가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음이 증명됐습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계적인 모범이 됐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졌다. 의장국에 따라서 의제가 정해지겠지만 한국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핵심 협력 대상국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 공정한 다자 체제가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함께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 과정에서 계속 협력을 같이 해나가기로 했다 전했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더 팩트와 인터뷰에서 독일을 설득해 G7 가입국들의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바뀐다며 일본 혼자 반대하기는 쉽지 않다 전했는데요. 강경화 장관의 이번 방문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한국 쪽으로 넘어왔고 일본의 방해 작전은 한 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점점 더 빠르게 고립되어 가는 가운데 한국의 위상이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위에 머물렀던 한국의 GDP가 올해 세계 9위로 올라선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GDP는 1조 5,449억 3천만 달러로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브라질과 캐나다에 이어서 한때 G2로 분류됐던 러시아까지 따라잡아버린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트럼프와 시진핑, 더 나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LG,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어떻게 흘러갈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 화웨이 공세가 연일 강도를 더하면서 중국 IT 굴기의 상징인 화웨이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죠. 특히 최근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화웨이를 사실상 배제한 데 이어 미국 정부 고위 관료까지 이 우리나라의 LG U+라는 기업에 대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공개 압박하는 상황인데요. 우선 삼성전자는 이런 기류에 따라서 좋은 분위기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화웨이 퇴출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올해 5G 장비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인 삼성전자로서는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국 화웨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해도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인해 동남아, 기타 유럽 지역들의 경우 화웨이 제품을 실제로 많이 채택한 것이 팩트이고, 이 예는 비단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LGU+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우선 제가 간단히 지역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점유율까지 우리가 숫자로 한번 따져본다면 올해 1분기 기준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는 35.7%의 점유율로 실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에릭슨이 24.8%, 노키아가 15.8%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는 13.2%로 4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죠.
삼성전자의 이 13.2%의 점유율은 전분기 대비 점유율이 약 2.8%포인트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분명 이미 상승세를 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간 화웨이는 0.4%포인트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고 에릭슨은 1%포인트 증가한 반면 오히려 노키아는 4.5%포인트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의 이 반화웨이, 즉 화웨이 퇴출이 가속될 경우 삼성전자 및 기타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사이익으로의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실제 지난달 영국 같은 경우 5G 통신망 구축에 중국 화웨이를 배제하는 대신 삼성전자와 NEC가 참여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직접 밝힐 정도로 삼성전자에 대한 러브콜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NEC가 쉽게 영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무역과 금융 우대 조치를 포함한 시장 신규 진입에 대한 기업의 투자 비용을 줄이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특혜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물론 삼성전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내비쳤죠. 삼성전자에게는 결국 절호의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 영국에 진출하게 된다면 영국을 거점 삼아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유럽 시장에 가지를 치면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것이죠. 사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글로벌 1위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통신장비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갤럭시 시리즈는 우리가 쉽게 알지만 네트워크 사업부의 이익이 최근에서야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실제 이 시장, 즉 통신장비 시장은 장치 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교체 주기도 심지어 10년 단위로 길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매년 교체가 이루어지고 매년 신기술이 나오는 이런 스마트폰 사업부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고 우리나라 기업 특성상 빠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사업 투자 역시 소홀했던 것도 분명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실제 2014년에는 네트워크 부문 영업이익률이 0.7%까지 내려앉으면서 사업 철수설, 매각설까지 돌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짧게 결국 이걸 총체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삼성전자가 기존에 강했던 북미 시장을 넘어 취약하다고 계속 평가받아 왔던 이 유럽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입지를 다지는 분명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삼성전자의 통신시장 진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는 다르게 현재 우리나라에 심각한 상황에 놓인 기업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LG유플러스인데요. 당황스러움을 이젠 넘어서서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왜냐하면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LG유플러스를 공개적으로 지목해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촉구하면서인데요. LG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에게 이 믿을 수 없는 장비 공급 업체에서, 즉 화웨이겠죠, 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옮길 것을 촉구한다. 결국 옮겨라 라고 주장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 미쳐 날뛰는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장비를 택하지 않은 SK텔레콤 등을 클린 통신사라고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엔 직접 LG유플러스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LG유플러스의 입장에서 그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발언 자체가 브리핑 중에 그냥 막 나온 건 아니에요. 원래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LG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할 경우 어떤 인센티브를 미국이 LG유플러스에게 줄 수 있냐라는 이런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왔지만 미국 정부가 우방국들을 상대로 화웨이 퇴출 압박 수위를 높여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분명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국 화웨이는 단지 미국의 이런 반화웨이 노선뿐만 아니라 홍콩과 관련된 현재 문제도 많습니다. 홍콩 보안법 등으로 인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때문이죠. 유럽의 상당수 힘있는 국가들이 이 반화웨이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는 이제 보복 경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이 LGU 플러스 같은 기업은 현재 코가 낀 상태인 것도 많습니다. 실제 28GHz 대역을 지원할 장비 공급 업체를 선택할 때 반화웨이 동맹에 동참한다면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과 비용 문제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뿐더러 어제죠. 중국에서 LG OLED 공장을 가동했다고 여러 발표가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최근 약세인 이 대형 OLED를 중국에서 대량 생산해서 OLED 단가를 낮춰 시장 장악에 나서겠다고 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LG 디스플레이, LG전자 등 LG그룹 계열사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시작부터 중국 화웨이와 엮이고 있고 여러 사업들이 중국에 묶여 있다 보니 절대적으로 중국 정부의 보복이 예상되는 만큼 LG 입장에서는 코가 끼었다 라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반대로 우리나라죠. 국내 정서를 계속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미 2018년이죠. LGU 플러스가 이 5G 장비 공급 업체로 화웨이를 딱 직접 선택했을 때 상당한 비난 여론을 감수해야 했고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죠. 물론 기업의 최종 목표는 이윤 추구가 맞습니다. 단지 가성비만 따졌을 땐 화웨이 장비가 우수하다는 게 평가라고는 하는데 저는 모르겠지만 장비 전문가들의 이야기고 비용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합니다. 물론 정말 미국의 이런 입김 자체가 분명 경고성 발언이긴 하지만 실제 현실화 될 것이냐, LG의 보복을 할 것, 요 부분은 분명 신중하게 생각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미 정부의 압력이 일개 기업에게까지 현실화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최종 목표는 이윤 추구인데 만일 LGU 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려면 LTE 통신망부터 다시 구축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도 분명 미국도 알고 있을 것이고 LG 입장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한다고 발표를 한다고 한들 미국은 분명 브리핑에서 LG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나 미국에서의 인센티브를 전혀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 또 중국과의 관계에 비춰볼 때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시킬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건 이제 현 정부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느껴보셨다면 분명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 역시 통신망의 보안성과 안전성 등을 살필 뿐 통신사가 어떤 업체 장비를 사용하는지는 각 사업자들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수출 경제 항목들이 분명 중국과 너무 많이 엮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중국과의 무역 분쟁 당시 우리 정부는 중국산 마늘 수입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 단말기 수입을 제한하려 하자 이를 철회한 바가 있을 정도로 중국의 보복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모로 이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요. 이제 코로나나 미세먼지 등 반중 여론이 커질 때마다 LGU 플러스가 그냥 이름이 함께 나올 정도로 이미지에 대한 막대한 타격이 있습니다. 골이 아플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또 이틀 전부터 치고받고 영사관 폐지까지 가는 등 그 기류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